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즌 2에도 어김없이 저희의 고정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네, 고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평론가 박평 박혜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즌 2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 시즌 2에 새로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인사드리죠. 네, 저는 출판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8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각종 다양한 문학 책들을 만들고 있고 문학 비평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일하는 회사가 부끄럽습니까?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아니, 보통 회사 이름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네.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M사에서 네, 강남 신사동 소재 M사에서 문학 편집자로 네. 일하시는 문학평론가 박평 박혜진 선생님과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댓글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접속님, 아 이상한 건가요? 장강명 작가님,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책 읽는데요. 책을 읽든 안 읽든 책 한 권은 꼭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부터 차에 타기까지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책 읽으면서 걸어갑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처럼 어색함 없이 그냥 책 읽으면서 걸어 다녀요. 오히려 책 없이 엘리베이터 타면 어색한데요. 크크크. 회사원들은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지하철 안 타고 차 타고 다니면 더더욱 시간이 없죠. 이렇게 더운 날은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잡생각 없이 그냥 꾸준히 책 좀 읽고 싶네요. 그 시즌 2 첫 방송으로 장강명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을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때 장강명 작가가 이 전자책이나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으면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보통 자기는 기다리거나 혹은 타고 있을 때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약간 YG랑 JYP가 그래?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접속님께서 편을 들어주셨어요. 네. 근데 접속님 저기 소식을 전하자면 그 당선 합격 계급을 편집한 편집자가 여기 같이 나와 있는 박평 박혜진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함께 했죠. 그 문학만 하는 건 아닌가 봐요. 문학만 하는 주로 문학을 하죠. 근데 장강명 작가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같이 작업을 해왔던 소설가이면서 또 이번에 논픽션을 작업한 거라서 네. 그 주로 문학을 하고 문학성이 아주 높은 비문학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너무 훌륭하신 정리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문학 작가들과 일을 하죠. 네. 그리고 민음사에서 리터라고 하는 격월간 문해지가 나와요. 굉장히 좀 고풍스러운 문해지스럽지 않게 나오는데 그 장강명 작가의 당선 합격 계급이 그 리터에 연재가 됐었죠.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재 때부터 박평의 담당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장강명 작가님이랑은 이제 한국이 싫어서 때부터 같이 계속 호흡을 맞추고 네. 그래서 다음 작품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래서 당선 합격 계급도 같이 하고 있죠. 다음 작품도 같이 하고.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장강명 작가랑 언제 회식 한번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하면 되겠네요. 회식 얘기를 네, 불러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의외로 박평이랑 저희가 맥주 한 잔 마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뜻하니 점심은 점심은 종종 먹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술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전 또 일을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여러 작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 같이 일하기 제일 좋은 원고도 훌륭하고 날짜도 잘 지키고 성격도 좋은 그런 장강명 작가님은 되게 높은 수준에 있어요. 상위에 랭킹된 훌륭한 작가시죠.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작가님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서 술 먹자고 하지 않는 작가님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별로인 걸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일들을 메일로 이제 하는 작가님들이 저는 좋아요. 만나서 술 먹으면서 일하자는 작가들도 많군요.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장강명 작가가 저랑 메일 쓰는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용건을 딱딱 따져가지고 맞아요. 메일을 하는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죠, 박평이. 좋아해요. 네. 질척거리지 않는. 서사가 적은 메일에. 그럼 같이 일하기 제일 힘든 작가는 누굽니까? 이니셜만. 이니셜만. K?
아니 그 이제 작가님들 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한 책 만들 때마다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랑 다 일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시대 작가들이랑 일을 할 때 좀 편안하고 좋고 연배가 많이 다르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죠. 네. 자, 커피 조아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네, 커피 조아님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느낌일까요? 왠지 더 자유스럽게 말씀들 하시는 듯. 네이버의 그늘을 벗어나서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애정하게 될 듯죠. 제가 바로 그 YG JYP란 타이틀에 낚인 1인. 더욱 번창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이런 댓글로 남기셨는데 YG께서 제가 요청드렸던 책 처방 방송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셔서 또 한 번 깜놀했어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 마음만큼 책 구매량만큼 독서의 속도가 안 나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좌절감도 느끼지만 사람도 물건도 아닌 책이 주는 소소한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뭐 다 그래요. 네. 네. 마음만큼 책을 원 없이 읽으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커피 조아님은 그러면 그 YG JYP 아이돌 방송인 줄 알고 클릭해봤다가 낚이신 분이군요. 네. 아그네스님, 책걸상 시즌 2 정말 축하드립니다. 장강명 작가님, 책 이게 뭐라고도 한번 들으러 가야겠어요. YG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러한지. 그건 그렇고 환경 관련 특집은 안 하시나요? 요즘 계기가 있어서 전기 없이 우아하게 망원동 에코하우스를 연달아 읽고 있는데요. 정말 흥미롭고 필요한 독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YG님의 환경책 특집 기다리겠습니다. 네, YG는 환경책 특집을 할 수 있지만 JYP가 허락을 해야 합니다. JYP 환경책 진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한 권 정도는 뭐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네. 읽으면서 환경책 특집을 뭐 묶어서 할 수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션채님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자기계발의 정석 방금 다 읽었습니다. 저희 회사 부장님들 얘기 같아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혹시 임성순 작가님과 박평님이 함께 준비 중이시라는 신작은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언제 이 나와요? 책은 늦어도 9월 중순에는 나올 거예요. 지금 작업은 거의 다 됐고 이제 표지 작업만 조금 이제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우로보로스. 응?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우로보로스. 우로보로스. 네, 이게 상상 속의 신화적인 동물이에요. 꼬리랑 머리가 붙어 있는 뱀. 근데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표정들이 흥미를 잃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이게 단어입니까?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건가요?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막 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알레고리적이고 상징적인 이제 단어죠. 그런데 저도 생경해서 방금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그림을 보니까는 바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이렇게 원한 모양으로 있는 형상 이게 네.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종종 보이잖아요. 네. 술집 이런데 아하. 이제 어떤 이야기일지 되게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 자기 개발의 정석은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네, 그게 이제 내용이 좀 방송을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죠. 있어서 저희가 넘어갔었는데 그 새로 나오는 우로보로스는 일단 자기 개발의 정석만큼 재밌습니까? 아주 다른 방향에서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은 SF고요. 그리고 딱 그 카테고리를 이야기하자면 과학 소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JYP 점점 의미가 떨어진다는 듯한. 네, 리액션이 나 SF도 싫어하고 과학 소설도 싫어하는데. 근데 임성순한테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점 이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해서 더 이상 통제 불가한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벌어지는 일들. 강인공지능. 네, 강인공지능 시대의 묵시록, 아포칼립스. 네. 약간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고 네. JYP는 별로 안 좋아하는 취향인 것 같은데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쓴 소설이라면서요? 물리책도 진짜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수학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제 좀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세계랑은 다른 언어들을 많이 썼고, 또 임성순 작가 소설을 그동안 좀 읽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분이 그냥 허투루 작업을 해서 소설을 쓰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꼼꼼하게 한 세계를 완성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어떤 걸 기대하셔도 그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다길래. 근데 그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떤 거리감은 제가 많이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관심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우로보로스가 조금이라도 잘 읽히면 그건 박평 탓이다. 작가 탓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방송 가능한 내용이겠네요. 아, 그러면. 그럼요. 네.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더 재밌는 요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책을 읽지 말고. 뭐, 네. 자, 오늘 다룰 책은 요즘 아주 핫한 화제의 책이죠. 네, 그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책걸상을 들으셨던 분들은 박평이 딱 등장하자마자 바로 오늘은 뭔가 한국 문학 혹은 외국 문학 중에서 재밌는 책을 다루겠구나라고 감이 딱 오셨을 텐데 요즘에 핫한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박평이 지난 여름휴가 특집 때 소개를 했던 책이 아닌가요? 제가 책 처방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책 처방 때, 그러니까 여름휴가 특집으로 책 처방 때 소개를 했었고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흥미로워서 저나 JYP나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었는데 JYP 바로 읽었고, 네. 저도 따라 읽었고, 야 이거 괜찮다. 아, 괜찮았습니다. 네, 김금희의 경애의 마음. 네. 이라는 소설을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잘 몰랐는데 김금희 작가는 79년생 작가인데 조남주 작가랑 동갑이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그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랑 동갑인데 그 김금희 작가가 경애의 마음은 첫 장편 소설이고 그 전에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라고 하는 두 편의 단편 소설집을 냈었는데 이미 경애의 마음 이전부터 엄청난 팬덤을 거느린 인기 작가였다면서요. 그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을 발간했을 때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잘 쓰는 작가가 나왔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한낮의 연애가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소위 인기를 정말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그게 나왔던 해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책 중에 한 권이어서 김금희라는 존재를 문단에 이제 각인시킨 작품이었고 경애의 마음은 이제 첫 장편인데 단편 소설을 봤을 때 너무 이야기도 좋고 인물들도 되게 매력적이고 문장들도 좋으니까 사실 장편 소설을 잘 쓸 것 같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경애의 마음은 그 기대에는 충분히 부응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2009년에 그러니까 만 30이 되었을 때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 소설 너의 도큐먼트로 데뷔를 했고 그리고 30대를 좀 화려하게 보낸 거죠. 뭐 신동엽 문학상, 현대문학상, 2015년, 2017년 젊은 작가상, 2016년에는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30대 후반 들어서 쓴 첫 장편 소설인 경애의 마음도 어쨌든 책걸상에서 다루기 전부터 굉장한 화제작. 지난 여름에 뭐 한국 문학 중에서 화제작이라고 하면은 다들 경애의 마음을 꼽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올 여름에 나온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화제성 면에서는 하나 더 있긴 해요. 뭐? 그 공아무개 작가의 예. 그건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됐었고요. 네. 마케팅 비용이나 이렇게 투자 대비 굉장히 안 팔리는 걸로 지금 출판가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래도 하죠. 그래도 손 대시는 분들은 있으신 것 같던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공아무개 작가의 해리 강아지 이름 같은데 왜 해리포터도 있고 해리 홀레도 있고 아니 네. 사실 제 영어 이름이 해리예요. 네. 그거 뭐 안물 안궁이고요. 네네네. 네. 근데 해리보다는 경애의 마음이 훨씬 더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성공한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사실 박평이 소개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았으면 저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좀 더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안 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장편이고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저로서는 그리고 뭐 표지도 이렇게 샬랄라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그 아주 많은 작품들 뭐 중에 하나겠지 뭐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박평이 추천해 주는 바람에 읽으면서
한 50페이지, 30페이지 갔을 때부터 좀 쓰는데 이런 느낌 받고 뒤로 가면서도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마무리될까 약간 이제 긴장감 내가 왜 긴장하지 이게 잘 마무리돼야 될 텐데 이러면서 끝까지 갔는데 괜찮아요. 네. 그 저도 그 비슷한데요. 경혜의 마음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되게 박평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 간만에 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게끔 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 소설을 읽은 즐거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박평이 같이 책걸상에 참여하면서 좋은 한국 소설들을 종종 소개를 해주고 같이 읽을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 소설에 대한 사라졌던 애정이 다시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경혜의 마음이 그 애정이 이렇게 이제 뭉텅이로 딱 생기는데 도움을 많이 준 소설인 것 같아요. YG나 JYP에게 한국 소설에 대한 애정은 장강명이 불씨를 던지고 박평이 이렇게 기름을 부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한동안 한국 소설 잘 안 봤었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두 분만이 아니라 사실 그 한국 문학 독자들이 많이 좀 이탈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진단들도 많이 나오고 2000년대 초반 정도. 네네. 그때 지금 두 분이 느끼셨던 걸 한국의 어떤 문학 독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강명 작가가 좀 사회성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되게 환기를 많이 시켰고, 뭐 이제 황정은 작가의 뒤를 이어서 뭐 경혜의 마음을 쓰기 전부터 김금희 작가라든지 최은영 작가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정말 좀 센티멘탈도 있지만 그런 대중성을 완전히 새로운 감각으로 딱 갱신을 하면서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작가들이죠. 그리고 저는 경혜의 마음이 특히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화는 영화다워야 하고 드라마는 드라마다워야 하고 시는 시다워야 하고 소설은 소설다워야 하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설만의 정치, 소설 읽는 재미 같은 것들도 놓치지 않은 책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요즘에 어떤 소설들을 보면은 이게 영화나 드라마로 봐도 이 스토리텔링이라면 별반 다를 게 없거나 혹은 혹시 이거 영화나 소설을 의식하고 쓴 책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 많은데 이 책은 정말 소설 같으면서도 또 재미도 있고 또 마음도 울리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김금희의 시대라고 해도 이게 과하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벌써? 그럼요. 김금희의 시대. 장편 하나 썼는데? 장편 하나를 썼으면 근데 그 전에 충분하죠. 단편 팬덤이 엄청나게 많았었나 봐요. 네. 그게 왜냐하면 소설가도 어쨌든 이게 다 표현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독창적으로 그러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작가가 그 시대를 장악하는 데 너무 중요한데 김금희의 펀치라인은 사람들을 충분히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소설을 발표할 때마다 김금희의 어떤 표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경혜의 마음에서도 그런 표현들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이전에 단편 소설들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계속해서 이 작가의 독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죠. 제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경혜의 마음을 읽고 나서 저는 김금희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 나온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단편 소설집을 금방 찾아서 읽어봤어요. 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자면은 너무 한낮의 연애 그 연애에 묶여져 있는 단편 소설들보다는 경혜의 마음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 있는 작가구나라는 느낌은 확실히 들고 왜 팬덤이 있는지도 좀 알겠더라고요. 그 YG하고 JYP는 확실히 다른 사람인 게 YG는 경혜의 마음이 마음에 드니까 그 전작을 찾아서 읽어보는군요. 네. 저는 다음 책을 읽기로 기다림을 마음먹고 선택.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것까지 읽어볼 정신은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애청자분들은 아니 지금 경혜의 마음을 다룬다고 해놓고서는 김금희 얘기만 계속하고 있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내용으로 살짝 들어가 볼까요? 근데 스토리텔링이 있는 장편 소설이라서
좀 스포일러가 되는 걸 조심하긴 해야 돼요. 약간의 설정들만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설에서 설정들이 앞에 많이 설명이 네. 다 되죠. 네, 별로 기본적인 스포일러 설정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쪽에 다 설명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의 성격을 얘기를 하자면 그냥 사랑 소설이에요. 연애 소설. 연애 소설. 네.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서로 마음을 열면서 이제 연인이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입니다. 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어떤 아저씨와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네, 회사도 독특하죠. 반도 반도 미싱. 음. 미싱을 아시나요? 미싱들은 다 아시죠? 네, 미싱들은 알죠.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고 다 아시잖아요. 네. 오늘의 투머치. 이제 한때는 한국 제조업의 상징이었었는데 미싱이라는 지금은 게 약간 쇠락해 가고 있는 쇠락해가는. 네. 영역이. 그래서 그 반도 미싱은 주로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회사이고 이 책에서는 이제 베트남이라는 무대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 그 살딩크 감독님 때문에 아주 한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됐는데 반도 미싱, 호치민 지사. 네. 이렇게. 반도 미싱 호치민 지사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뒷부분에 이제 중요한 공간으로서 처음엔 등장을 본사가 하고, 나오죠. 네, 본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30대 후반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둘 다 좀 잘 안 풀리는 인생들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JYP가 있는 회사에 그 저런 부하 직원들이 2명 있다면 잘라야죠. 예, 굉장히 피곤하고 네 그런 직원들이죠.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직원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채용 과정부터 조금 불투명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직원들은 그 전직 국회의원인 이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와 회장님이 친구 사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낙하산인 것이다라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뭔가 되게 그런데 일이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일을 못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도 못 하는 데다가 눈치도 없어요. 최악이죠. 네. 내 부하 직원이었으면 엄청 나한테 괴롭힘 당했을 것 같아. 경애라는 직원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제 회사에서 약간 불편한 존재죠. 경애라는 직원은 요즘에 이런 여직원들 많은 것 같아요. 불의를 이제 그냥 봐넘기지 못하는. 일단은 평소에는 되게 일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면서도 되게 무심해요. 그냥 겉으로는 막 질척거리는 거 되게 본인한테 질척거리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도 질척거리는 걸 싫어하는 그런 일 잘하고 똑부러지는 무심한 여직원인데 또 마음 한 곳에 뜨거운 게 있어가지고 불의를 참지 못해. 그래서 회사에서 부당하게 그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날 것 같으니까 굳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걸 감수하고서 자기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그 파업 대열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또 오지랖 넓게 삭발까지 해요. 삭발도 불사하는 이제 네. 투혼을. 그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에 꼬이게 되는. 근데 그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경애는 이제 그 파업을 하다가 그 내부에서 이제 성추행 문제가 생겨서 네, 파업을 하는 그거를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이제 그 파업에 참여했던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걸 이제 공론화하죠.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파업이 와해되고 그래서 그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이나 회사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는 혹시 사측의 프락치 아니야?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그냥 뭐 일 잘하고 되게 똑부러지는 직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고의 비품을 지키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한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하루 중에 유일한 낙이 그 창고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햇빛을 이렇게 쐬면서 담배를 피는.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경혜의 마음에서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맛있게 담배를 피는 그 장면이 그리고 제가 찾아서 읽었잖아요. 너무 한낮의 연애, 맞아요.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도 그 등장인물들이 그런 식으로 담배를 피는 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 중에 하나가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네네. 네. 그 99년 10월 30일에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 불이 나서 무려 5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소설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 56명의 아이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대부분 다 중고생이었고, 뭐 당구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중고생들이 사망하게 된 이유가 그 업소가 좀 불법 업소이고 뭔가 이렇게 그 셔터도 막 내리고 돈 안 내고 도망갈까봐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소설 속에 나오는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는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불에 타서 세상을 뜬 이유가 돈을 안 내고 나갈까 봐서 주인이 셔터를 내렸고 주인은 자기만한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서 이제 아이들은 죽고 어른이 주인은 목숨을 건진 그러니까 SNS 시대였다면 세월호처럼 그렇죠. 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그리고 사건이었던 언론은 거죠. 그 이제 세상을 떠난 아이들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네. 무슨 불량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불량 학생들처럼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서 56명이 사망을 하는데 요거는 뭐 스포일러 아닐 테니까 이 정도는. 근데 그 자리에 경혜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경혜도 있었고 경혜와 아주 친한 경혜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죠. 네, 그 친구하고 또 아는 사람이 우리 이 지금 소설의 남자 주인공이고. 남자 주인공 네. 이름은 상수고 이 여자는 경혜. 경혜. 그러니까 상수랑 경혜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99년에 일어났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의 희생자인 친구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였던 그렇죠. 거죠. 남자 네. 상수의 남자 친구, 경혜의 남자 친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아는 남자. 서로 그래서 아주 애틋하고 좋아했던. 그래서 상수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인천 호프집에서 목숨을 잃은 자기 중마고 절친인데 절친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나 근데 그 영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서울에 사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너무 좋아. 너도 아마 보면은 되게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서 누군지 머릿속에 이제 담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경혜는 그 상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지 않지만은 이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에서 죽은 이제 경혜의 친구가 영화 감독을 꿈꾸는 지망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생 신분의 단편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그 단편 영화의 주인공의 뒷 모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상수였던 거죠. 예. 자, 그게 이제 기본 설정입니다. 네. 그 물론 이제 두 사람은 상수와 경혜는 그 인천 화재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맞아요. 직장 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설정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중요한 설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인천 화재 사건으로 두 사람이 엮여 있다라는 게 이제 소설의 큰 골격이고 각자가 숨겨놓은 비밀들이 있어요. 네. 상수도 숨겨놓은 비밀이 있고 경혜도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상수가 숨겨놓은 비밀은 상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연애 상담을 기가 막히게 하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언니는 페이지. 언니는 죄가 없다라는 그 페이지를 운영하는 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사실은 상수였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인데 언니는 죄가 없다라고 아이디를 쓰면서 이제 언니인 것처럼 누가 봐도 네. 언니인 것처럼 본인이 난 여자라고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봐도 언니인 것처럼 주로 여성들의 연애 고민을 상담해 주던 온라인상의 어떤 인물이 바로 상수인 게 지금 비밀인 거고. 네, 그래서 상수는
일단 자기가 혼자 사는 자취방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언니로 변하는. 언니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상수보다 네. 방에서 이제 언니가 됐을 때의 상수가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근데 세상에 그- 이로운 존재. 그 언니는 되게 나름 그 바닥에서는 잘 나가는 너무 유명해요. 최고. 뭐 파워 블록 뭐라 그러죠? 요즘 유튜버 뭐 스타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에.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그 다음에 책을 내보자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방송 출연을 해보자라는. 물론 이제 방송은 못 나가죠. 방송은 못 나가죠. 예를 들자면은 뭐 그 예전에 무슨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뭐 그린라이트 뭐 이런 네.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불려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법한 영향력을 누리는. 자, 그게 상수의 비밀이고 경애의 비밀은 경애의 비밀은 그 언니는 제가 없다에 가끔 사연을 보내는 고민녀가 바로 경애인데 이 경애가 그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지금 유부남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선배와 자기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만남이 지속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걸 귀신같이 남자들은 다 알거든요. 하긴 여자들도 알죠.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람은 귀신같이 알고 뭔가 본인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혹은 약해질 때마다 경애한테 의지를 하는 거죠. 또 그 유부남 남자 같은 경우는 나쁜 남자. 맞아요. 나쁜 남자. 굉장히 나쁜 남자죠. 네. 그걸 어디에 얘기해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언니는 제가 없다에다가 언니는 언니한테. 제가 없다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미 서로 엮여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거를 모르는 직장 동료라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화재 사건으로 얽혀 있고 연애 상담으로 서로 이메일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었던 사이. 회사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둘을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자. 어차피 좀 골치 아픈 예.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상수를 팀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팀원을 한동안 두지 않다가 상수가 계속 또 항의를 해요. 왜 나는 팀장인데 팀원이 없냐. 이제 그런 캐릭터입니다. 상수는 그 회사에서. 팀장인데 팀원이 없는 이유를 회사의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상수만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한 팀으로 엮어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네. 그게 이제 소설의 기본 설정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이제 더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설정만으로도 너무나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경애의 마음을 다음 시간에 박평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